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먼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암을 진단받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암하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뭐예요? 충격이에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충격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일단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대개 조직검사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상에 암이라는 최종적인 진단이 나온 거거든요. 이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대개 조직검사가 바늘로 찌르는 거잖아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암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에 좀 서둘러야 돼요. 서둘러서 그러면 첫째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단을 받을 때는 내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여기서 하리라 생각하고 진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암을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 해야 될지 자기 자신을 맡길 병원 의사를 빨리 찾는 게 그 3주 동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3주 동안에 내가 병원을 선택을 하고 의사를 선택하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하고 내 암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다음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수술을 한다면 수술하기 전에 내가 뭘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수술이나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잡고,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병원하고 의사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 몸을 치료에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우리 환자들을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치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거고, 또 어떤 병원에서 수련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환자 오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사람들은, 못한 의사들은 어쨌든 조금 버벅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마다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아주 드문 케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암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경험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지만은 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떤 위험한 위치에 있는 암이 있다든지, 그럼 함부로 이게 손을 대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은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환자들한테는 정말 많은 경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수술을 해봤던 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사들의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경험을 많이 해본 의사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의사다 생각을 하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환자들이 외국은 그래요. 그 병원에 발표한 논문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얼마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병원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암을 주로 가장 많이 했다든가, 나하고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한 의사들이 누구였는가. 그렇게 서치를 해서 이제 찾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사들마다 차이는 있다. 단지 그게 어떤 그 임상적인 경험치라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많은 자료를 연구를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의사들마다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을 대개 이제 발견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뭐 엑스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 의심이 되는 걸 가지고 암이라고 진단을 안 붙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폐에 뭔가가 뭐 혹덩어리가 하나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꼭 암이 아니고라도 보일 수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T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단순 엑스레이나 CT나 MRI나는 다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렇게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조직 검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확정적인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믿어야 되는 건데 조직 검사도 가끔 가다가 오차를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조직은 떼어냈는데 이게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있는 부위 옆에 있는 조직이 떼어나왔다.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닌 걸로 나올 수 있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정확한.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정말 아무 의심이 되는데 음성으로 나올 경우는 다른 병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조직을 가지고 내가 정말 못 믿겠다. 이 병원을 산 게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조직을 그 병원에서 내 조직이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조직을 가지고 슬라이드로 주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한두 개 병원을 옮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도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가지고 의심해서 다른 한 군데를 봐야 되겠다. 그건 괜찮아요. 봐서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믿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또 한 군데 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 이상의 여러 군데를 돌면은 시간을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도 혼자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는 시간을 끌수록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암에 대한 스트레스는요, 이 극단적인 부분부터 저는 극복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암을 마지막에 정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 그게 오히려 암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하고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도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는데 우리 교수분들 중에 암 환자한테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게 대중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가 1대1로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환자분들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안 되면 내 죽는 것. 근데 죽는 것은 나 혼자만 죽나?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단지 시간이 다를 뿐이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 말이 그랬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은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다 돼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이 발버둥이 오히려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수영을 하면은 잘 빠져나오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항상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치료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사직생, 생적사. 그게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암에 대해서는 그걸 꼭 저는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암 환자들이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다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해요. 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충격을 받았을 때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통증이 올 거야?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큰일 났네.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을 충격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걱정은 되겠죠. 충격 받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말이 암이라는 병 자체가 죽음하고 연관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서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도 그 부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직면한 사람들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암을 극복하기 위한 죽음에 대한 언급이지 정말 죽는다는 것을 언급하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우리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버리고 나서 잘못되면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우리가 약들은 쓰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중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은 선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뭐예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를 선택을 할 건가? 그게 중요한데 그러기에 앞서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에 앞서서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컨디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어떤 기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삼중음성 우리 환자들이 종종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 범위를 넓게 해서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뿌리에 있는 암세포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것을 바라는데 또 우리 환자분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유방이 통째로 다 없어지면 정말 미관상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자기 그 성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경우 이러다 보면 부분 절제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수술이 되려면 내 지금 상태가 부분 절제술을 해서 괜찮을 건지 전절제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권유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의사에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부분절제술을 하려다 하더라도 저는 완벽하니 전절제술을 하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예요. 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암도 보면은 우리가 이 아전절제술, 전절제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다 뭐냐면 우리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 의사에 관계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득을 얻는 것도 본인이잖아요. 그럼 뭐 본인이 그걸 잘 알아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어떤 수술이나 항암 모든 게 다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말하는 것은 본인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본인 개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해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빠른 치료. 암은 항상 쉬지 않고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사선 치료는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는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방사선은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은 했지만 방사선은 말기, 사기 이런 게 갔을 경우에 치료 목적보다는 완화 목적으로 썼던 게 방사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치료의 하나의 3대 치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방사선은 어때요?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게 어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가장 적정한 양으로 방사선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차례를 못해요. 여러 차례. 그리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치가 있으면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떤 방사선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은지.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떤. 왜냐하면 특히 방사선은 그 자체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에 주는 영향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잘못하면 폐섬유종 같은 게 올 수 있어서 호흡곤란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장이나 이런 데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방사선으로 인한 장염이라든지 부작용들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가장 효과도 있으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사선도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할 때부터, 암이 만들어질 때부터 암은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느 하나의 세포가 임의대로 암세포로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떤 과정이 있어요. 세포 하나에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손상을 준 게 어떤 산화물들이 대부분 다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 발암물질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줘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고 나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암세포 만들어지면 혼자 저절로 크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이 유전자들이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마다 이 신호를 주는 변이된 유전자들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려요? 이 암이 성장하는 내 몸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암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면역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 거, 유전자 변이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변이가 온 거, 내 암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내 몸의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 이게 하나하나 다 퍼즐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 중에서 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가 되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유전자가 특히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제가 그런 거거든요. 호르몬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인데 호르몬 양성암이다. 그러면 호르몬 양성암에서는 호르몬 몇 프로가 이게 수용체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80%다, 뭐 90%다 이런 게 또 1%가 있고 1%는 영향을 적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80% 뭐 90% 되면은 이게 키가 돼서 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집중 공격이에요. 이게 표적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은 이런 부분들이 퍼즐이 딱 맞았을 때 암이 치료가 돼요. 근데 이 퍼즐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는 병이 어렵고 치료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니까 나중에는 또 재발전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일단 때리고 보자. 지금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거든요. 수술, 항암, 방사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지만 다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다가 면역을 넣어서 면역이 취약된 있는 면역인데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분들 면역 치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면역 높인다더라, 좋다더라. 그거 무조건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면역은 취약한 부분이 모든 면역이 다 취약한 거 아니에요. 내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 그 면역 세포가 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면역 세포가 힘이 없다. 아니면 우리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찾지를 못한다. 면역 세포는 암 세포에 가면은 꼬리를 내리고 공격을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퍼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변이가 되어 있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뭐 NGS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변이가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맞춰가서 그 퍼즐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잘못해요. 예를 내가 중금속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내 생리적인 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 안에 산화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포벽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이게 하나의 퍼즐이거든요. 암으로 가는. 그런 퍼즐들을 다 맞출 수만 있다면 정말 암은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암은 저는 맞춤형 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부분은 맞춤형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료하는 게 환자들이 완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암 치료는 대중적인 우리가 기성복 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우리가 옛날에 다 양복 맞춰서 입어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제대로 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는 암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또 만성 질환에서 보면 우리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만 잘하고 나면, 이 장애만 넘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나면은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정말 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걸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암은 그래서 벽이 아니고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이걸 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암을 앓기 전하고 앓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물만 잘 넘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정말 두 세상을 멋진, 우리가 한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두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불치병, 넘을 수 없는 병,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암을 극복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뭔가를 살아보고 싶다는, 지금까지 내가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나면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암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암을 극복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암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진로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란 걸 또 깨닫고, 그래서 내 새로운 목표를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것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암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내 삶, 그 다음에 암을 앓고 난 이후의 내 삶, 그래서 두 가지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제가 보면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암을 이제 투병하는 동안에 많은 얻은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경험을 알려주면서 부수적으로 자기 자신의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암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 본인한테 치료를 했던 의료 장비라든지 또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암을 마치고 난 후에 자기가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암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게 많아요. 현대의학적인 치료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그러고 나면 우리 대학의 교수분들이 이제 암도 안 보이고 좋아졌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이 정말로 그렇게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끝내가지고 안 보여서 끝나는 병이라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죠. 이게 재발하고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1기 아니면 0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리 암종도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방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방심은 방치라고 생각해요.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뭔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크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그 암이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았던 암이 다시 성장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 전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암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방심을 하고 나는 괜찮아 할 거야.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본단 말이에요. 통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60%라고 그래요.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그래요. 이 암이 60%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항상 자기는 60% 속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40% 속에 들어갈 거다 생각을 잘 안 해요. 60% 속에 들어갈 거다 하고만 생각하는 환자를 또 위험하고 나는 40% 속에 안 되는 쪽에 40% 속에 들어갈 거야. 이런 경우도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방심을 하거나 방치를 하거나 그래서 어떤 암에 대해서 나는 좋아질 거야를 하는 그런 과신을 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이게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모르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고 나서 교수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암은 제가 보니까 우리 암이 일반적으로는 3년 이내에 재발률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5년, 10년이 가도 우리가 보통 5년에서 한 완치율을 본다면 한 80% 정도. 그 다음에 10년 정도에서는 한 90에서 95%. 그래 10년이 지나도 5% 정도의 재발하거나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15년 후에 이러고 오는 환자들도 종종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암은 자기 자신만은 좋아졌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금물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재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암에서 있는 이런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면역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면역이 떨어질 때는 언제라도 성장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 평생 항상 내가 암에 한번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좀 하라고 말을 해요. 긍정적인.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옆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견디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저는 완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완치가 됐다 그 말은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언제라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또 2차원, 3차원까지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현대의학적인 치료만 하면은 좋아져. 아니면 자연치료만 하면 좋아져. 이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절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현대의학적인 치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연치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게 권유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도록 강요를 하는 이런 부분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암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암이 잘 꿀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면역이 떨어지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유방암만 걸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또 다른 장기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암을 걸렸던 사람은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와가지고 암이 왔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몸 안의 환경, 이 내적 환경이라는 것 같아요. 이 환경에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가, 해독이 잘 안 되는가, 아니면은 세포에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증성 질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은가 적은가, 내 주위의 환경에서 어떤 뭐 매연이 많다든지 아니면 중금속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암, 3차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없앤다면 안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암은 나중에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2차암, 3차암까지 오는 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발견할 때 2가지, 3가지 암을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몇 달 전에도 3가지 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동시에 하는 이런 환자들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갈수록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우리 음식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암에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여하고 있어요. 이 원열요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라고 생각을 해야죠. 오래된 치료고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원래 열이 들어오는 것은 침입이에요. 외부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환자들이 36.5도에서 37도 2부 사이의 정상 체온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열이 들어올 때는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적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는 뭐가 해요? 우리 면역세포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우리 몸 안에 주어졌을 때는 면역세포가 자극이 되고 면역이 향상이 돼요. 면역이 향상이 되면은 암을 억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열 치료는 가장 오래된 암 치료법과 동시에 근대에 와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감염이 되고 나서 고열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40도 넘어가지고 혼수에 빠질 정도의 이런 병들을 앓고 난 환자들이 깨어나 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 이런 게 데이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인 이런 열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쭉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인 치료법들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치료법들과 병행을 해가지고 해서 많은 치료율을 높이는 거고, 최근에도 온열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방법을 2가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국부적인 암이 있는 자리에다가 직접 열을 투입시켜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암이 있는 자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열이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열이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심부까지 열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주파를 주게 되면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잘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통해서 들어온 열을 떨쳐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 열을 바깥으로 배출을 못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2도가 넘어가게 되면 암세포는 죽고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정상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 원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이제 국부적인 이제 온열 치료 방법이고요. 그거는 직접 괴사를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들어온 열이 퍼지면서 체온을 올리기 때문에 면역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국부 온열 치료는 대부분 다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신 온열을 같이 병행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근적외선을 이용하는데 또 고주파처럼 근적외선도 열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근적외선을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 주게 되면 체온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한 1도에서 1.5도 정도의 체온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가지 병행을 하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죠. 하나,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 그리고 면역을
높여서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있도록 면역을 높이는 방법.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신온열, 열을 높여주게 되면 오히려 이런 통증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온열 치료는 우리 암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행을 했을 때 더 도움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온열 치료는 적응증이 있어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게 피부에 어떤 병변이 있어서 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온열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화상이 있다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피부가 있다든지, 그리고 아직 수술 상처가 아직 다 나지를 않았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암이 피부로 올라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몸 안에 어떤 스텐트라든지 해서 금속이 있게 되면 여기에 고주파가 닿게 되면 아주 고열이 나서 주위의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를 이렇게 온열 치료를 할 때는 체크를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적응증에 맞는가, 그 다음에 어떤 위험 요소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 온열 치료를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열이 나서 화상을 입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화상 입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피부 병변이 있는데 그 자리에 했거나, 아니면 홈이 파인 자리에다가 들어갔을 때 열이 집착이 돼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려서 이 땀방울이 돋보기 현상이 돼가지고 국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물에나 불에 대는 화상을 일으킨다?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데, 열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뭐 감수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암 환자들이 대개 보면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암이 이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암의 진단을 딱 받고 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암에 걸렸나. 자신을 여러 가지 학대를 할 수도 있고 뭐 비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이타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탕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있는 꼬마한테 주었어요. 꼬마한테 주었는데 맛있게 먹어요.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내 욕망을 억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쌓이게 되고, 또 뭐 친척들 도와주고 뭐 자식들 뭐 하고, 이래서 나중에 암에 딱 걸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나는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는 죄 안 짓고 하느님한테 나는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이타주의가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세포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반대로 가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주의가 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몸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몸을 위하지 못한 삶이 암이 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면역이 높아져요. 제가 우리 환자들을 쭉 유심히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못하고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어떤 희생적인 일만 하는 이런 환자들 정말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분들이 뭐냐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해요. 이 사람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환자는 자신이라는 게 있나? 자신은 헛개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너 자신을 위한, 이제 남 생각하지 마라. 이타주의를 버리고 이기주의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 말 쓰죠. 우리 환자들은
명품을 좀 가져라.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멋지게 치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들보다 봐달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다. 그때 이제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치장을 하고 지금까지 누구한테 줬던 것을 그것을 나한테 쓰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을 찾을 때 내 것 면역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경제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어서 우리가 막 비싼 약만 써가지고서 해야 된다. 암은 엄청난 병이기 때문에 비싼 약을 써야 되고 진짜 암을 치료하다 보면은 집안이 거들나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환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암에 대한 정보를 잘 알면은 우리가 저렴하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 방법을 비싼 걸 가지고 안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방법들 또 자기 자신이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와서 많은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조언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렇지만 너무 한쪽에 편중된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그 중심을 본인들이 잘 모른다면 자문을 구하세요. 저희 같은 의사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발품을 판다면은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경제력을 가지고 나는 치료를 못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소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외양간을 고쳐놓으면은 그 다음에 소를 넣어가지고서 키웠을 때 도망을 안 가고 되잖아요. 근데 암은 어때요? 소를 잃고 나면은 그 다음은 없어요. 내 몸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 그걸 정말 생각을 못 해요. 내 몸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이 치료도 어렵고 그런데 이 암을 놔두고서 다른 데 집착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뭐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학업을 더 해야 되고 근데 이런 환자들이 열심히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외양간에 문이 열려 있어서 도망가 버리고 나면 외양간은 서로 어디 가서 찾아서 갖다 놓던가 아니면 고쳐놓고 또 사러 사서 넣으면 되지만 암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못 넘으면 아무것도 없다.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최선을 먼저 다해라. 여기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희생을 좀 할 수도 있고 내 주위 분들이 희생을 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그럴 때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겨낸 다음에 당신에 대한 미래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중한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더 앞에 나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걸 넘지도 못하는데 고개만 쭉 내밀고 앞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환자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넘고 봐야 돼요. 넘을 때까지는 다 제껴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우리 환자한테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가지고 소 잃고 나면 외양간도 없다.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암은 사실은 각 환자마다 성별별로 연령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통계 자료가 무슨 소양이 있느냐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암은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말란 말도 하고 통계 자료를 무시하지 말란 말도 써요. 왜냐하면 일단은 암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느 정도의 위중한 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 낮은 암이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낫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치료율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통계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각 편차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내 거 암은 통계상에서 아주 안 좋은 암이야. 그러면 비관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또 너무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마라 말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위중한 암이라도 100% 사망률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통계 자료에 또 연연하지 말라 말도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통계 자료를 어떤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요.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암은 쉬운 암이 있고 어려운 암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아무리 쉬운 암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관리가 잘못되면 어려운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상에서 볼 때 어려운 암인 분들은 치료법을 아주 평소 때 관리할 때, 암을 관리하고 예방할 때 필요한 치료법들이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통계적으로 어려운 암은 치료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모든 암을 통계라기보다는 관리만 가지고 따져요. 누가 이런 것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암은 조금 더 어려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역을 올리는 거, 유전자를 끄는 거,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관리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게 암 자체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 또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참 위험해요. 그래서 암은 저는 그래요. 통계 자료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지 너무 매이지 말고 너무 연연해 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허중군은 아마 암을 수술하거나 하고 나서 항암을 하는 분들이 아마 귀가 닳도록 듣는 용어가 바로 허중구거든요. 그래서 이 허중구가 우리 환자분들은 허중구를 높여야 암이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허중구는 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면 대학에서 허중구를 높여야 된다 하냐면요. 사실 허중구는 세균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허중구가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암세포는 NK세포하고 T세포가 관여를 해요. 허중구는 세균밖에 못 죽여요. 근데 왜 암 치료하는데 허중구가 중요하느냐? 그거는 항암을 하게 되면은 이 골수 억제가 돼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허중구가 떨어져요. 그런데 허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세균 감염,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지금까지는 허중구가 잘 막아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허중구가 떨어지면 이런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장내에 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걸 허중구가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내지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하는 동안에 세균 감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고열이 나고, 잘못하면 폐혈증에 빠질 수 있어서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항암을 하는 교수분들이나 치료하는 분들이 허중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와서 이 말을 해요. 면역을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환자분이 그래요. 아, 저 면역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검사해 보셨어요? 예, 허중구가 저는 높아요. 그런데 면역, 우리가 말하는 면역이라는 것은 암세포하고 관련된 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은. 근데 허중구는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항암을 할 때 세균 감염이 될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허중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암에 대한 면역은 허중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중구를 높이는 치료를 이제 해요. 그러면은 허중구를 높이는 약을 대개 우리 항암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허중구가 떨어질 때 이걸 놔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암을 하고 나면 바로 24시간 내에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근데 이 주사를 사실은 이제 이런 주사를 여러 번 맞게 되면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MDSC라는 골수율의 줄기세포라는 게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줄기세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면역을 떨치고 그 다음에 암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맞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호중고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주사를 맞지 않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위험을 감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내 만약에 호중고가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다면 예방 차원에서 내가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잘 치료하는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암은 단순히 숫자 약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정상 범위에 내에 있을 때는 정상 범위 안은 그 말 그대로 정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수치가 높다 낮다 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또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성격인 사람들은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분들 저는 뭔가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 환자한테 저는 그래서 심신요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심신요법을 뭔가 하나를 해라. 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MBSR이라든지 뭐 유도 심상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운동 겸해서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국선도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운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햇빛 많이 보세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비타민 D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져요. 원래 감옥에서 어때요? 죄수들한테 햇빛을 안 보여주면 그것도 학대잖아요. 그렇듯이 햇빛이란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 자신감을 잃거나 집착을 하는 분들이 보면 햇빛이 잘 안 나가요. 근데 햇빛에 많이 나가세요. 햇빛에 많이 나가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각하고, 또 내가 집착을 떨쳐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완치란 말은 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자면 암에 대해서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암은 우리가 3년 정도가 암이 재발이 잘 되고 하지만 5년, 10년, 근데 15년 일이 지나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를 완치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말이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기준을 대부분 다 어떤 걸 삼고 있냐면, 요즘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해주잖아요. 암 환자들한테는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치료비를 경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5년이 지나면 완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5년 동안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지 당신이 다 나았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산정특례가 해결이 되면 중증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이 예전에 일반인 상태로 가요. 이것을 나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지금 기한이 이렇게 지나서 또 2차, 3차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암이 완치냐 아니냐 하지만 내 몸에 또 다르게 생기는 이 암도 내 몸 안에 있는 암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나 완치가 됐어. 이제부터는 난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떤 걸 먹어도 되고 내가 뭘 해도 이제 괜찮아.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암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2차 암, 3차 암이 왔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2차 암, 3차 암이 오면 내가 처음 왔던 암보다는 좀 더 독한 암이 온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앓고 난 사람들은 2차 암, 3차 암이 오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완전히 나았다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서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춰요. 예전에는 우리 환자들이 말하지, 암에 걸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암을 걸리느냐. 남은 정말 나는 좋은 일만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암에 왜 걸렸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직자분들이 암을 가지고 치료를 하러 오셔요. 신도들이 막 문병도 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거 보면은 뭐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뭐가 좋다고 내가 암 걸렸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성직자분들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성직자분들은 이타주의에 젖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자랑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암이 어려운 암이잖아요. 내가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어려운 암을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야 정보를 얻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제 주변에 사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암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었다. 근데 이 암이 제법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재발이 되고서 이제 이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진작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밝히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암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에서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회사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알리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류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합친다면은 이 정보를 많이 알린 것 때문에 치료에 더 도움이 되고 정말 나쁠 수도 있는 방향을 정확한 방향으로 가서 치료가 돼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감추지 마라, 알려라. 알리다 보면은 내가 후회할 일이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암은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한테 근당에서 내가 뭐 마이크에다 나 떠들고 내 암 환자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든가 의사를 만나든가 또 뭔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암이 있는데 뭐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어디 가서 직접 알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사석이라도 앉아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야기하라는 거죠. 분위기가 됐는데도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남들이 저 암 환자야? 그 편견을 가질까 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낫지 못하더라도 평생 같이 동행을 하자. 우리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유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되고 그런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냥 덩치만 커져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면역세포하고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암세포가 이렇게 100개가 큰다 했을 경우에 100개를 면역세포가 죽이면 어때? 안 크는 거예요. 근데 면역세포가 200개를 죽인다 그럼 100개 줄어드는 거고 50개밖에 못 죽인다 그러면 50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병행을 하려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100개 클 때 면역세포도 100개만 잡아먹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그게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되게 암세포가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고, 근데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죽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형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 거 면역이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떨어져 밸런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특히 이게 자연 치유하는 분들이 이제 그걸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 몸 안에 이게 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음식하고 여러 가지 뭐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암세포가 더 이상 크질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좋죠.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면역이 좋아질 때는 뭐 괜찮겠지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상태에서 암을 갖다가 내가 평생 동안 관리를 하면서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암을 관리하는 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관리는 암을 없애는 과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암을 그리고 재발하거나 없앴는데 재발하거나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병행을 한단 말을 우리가 아이고 그래요 그거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경우는 이것을 아닌 경우는 뭐냐면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수술도 하지 마, 항암도 하지 마, 방사선도 하지 마. 이렇게 환자하고 암하고 병행을 하도록 하면은 평생 관리하면서 좋고, 왜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없었고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 좋은 거 아니냐. 말은 좋지요. 말은 좋지만 그것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재발 전이가 돼버렸을 때는 이제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도 없는, 오히려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으로 돌이키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은 참 많이 쓰는 말이지만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고 치료법도 많이 나왔는데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이 자연주의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가 암이라는 병은 참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또 어때요? 우리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은 상당히 겁도 나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심리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질환을 치료를 하려고 보면은 사실은 암 진단과 암이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정말 내가 바른 치료, 우리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떤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것도 남을 수가 있고, 또 치료가 잘못되면은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먼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전문 지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치료 방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앞으로 예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가 가장 타당한 치료일 건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대한 어떤 치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또 우리가 모르는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겁이 나죠. 그거는 왜 그래요? 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안다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 자신감이 치료 의지로 작용을 해서 치료도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분류로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첫 가는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믿고 따라가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진단부터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병원 저 병원 막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병원을 돌다 보면 어느 병원이 나한테 가장 맞는 건지를 잘 판단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권해주는 치료가 내가 공부한 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맞춰볼 수도 있고, 또 저 교수하고 저하고 신뢰감이 쌓일 수 있겠는가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정이 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 응급을 요하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뒤로 밀어도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의심을 계속하게 되면 미뤄지는 거고, 섣불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맡겨져서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빨리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그래야 내 머릿속에 어떤 치료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원을 결정을 해야죠. 내가 어떤 병원으로 가서 치료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기관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정보를 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떤 병원에서 가장 임상 케이스가 많았고, 치료율이 높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지.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저한테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의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아주 공감대가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하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맡겼는데 뭐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또 누가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준다. 이거는 서로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의사하고 이런 서로 신뢰가 안 쌓인 거예요. 그래 되면 서로 신뢰가 없으면 치료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이나 방사선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쓸 수 있는 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약들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본인이 조금 더, 만약에 그래 약이 부족하다 할 때는 관해된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면역 관리라든지 어떤 유전자적인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떤 연구 중이거나 임상을 하거나,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어떤 치료법들이, 새로운 첨단 치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끔가다 우리 환자들 이런 말을 해요. 예측하지 못한 럭비공 같다는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런 변수에 대한 첨단 치료법들,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약이 없고 치료법이 없다. 그럼 나 재발되고 나면 나 이거 큰일 나네. 잠 못 자죠. 불안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이 상황이 됐을 때 보니까 어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치료법들이 나와 있어.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치료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불안감도 사라질 수가 있고, 불면증도 안 오죠. 그러면 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어때요?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것도 암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치료하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중간에 어때요? 뭐 착오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후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에 임하면은 아마 훨씬 치료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가 나를 가장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인가를 이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그냥 단순히 뭐 얼굴만 본다 해가지고 저 의사가 나를 치료를 잘해 줄 거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들, 임상 자료들, 그 의사가 쓴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그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의사가 소속해 있는 병원들의 시스템은 그다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통계적인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나를 맡겼을 때 잘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불평 불만을 하는 부분들 중에서 많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암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치료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한 3분 진료 아니면 툭툭 던지고 뭔가 물어보면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환자하고 의사 간의 신뢰가 깨져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 신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플라시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내가 신뢰하는 의사에 대한 그 신뢰감이 치료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거든요.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보통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 그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어떤 뭐 코스트가 많이 비싸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앞에 제가 말한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하게 되면 호중구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호중구가 면역인 줄 알아요. 면역은 맞아요. 하지만 세균에 대한 면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우리 교수분들이 계속 항암할 때마다 호중구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중구를 체크하는 것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 항암제에서 호중구가 많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럼 이 호중구는 세균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암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호중구가 떨어져 가지고 세균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폐에 일으키면 폐렴, 그 다음에 어떤 콩팥에서 일으면 뭐 신우염, 신염, 이런 감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염이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넘어가면 생명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암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중구를 중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호중구는 그때 외에는 우리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우리가 호중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아니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는 우리 T세포 그리고 NK세포가 암하고 관련된 면역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호중구는 그런 항암을 할 때 너무 떨어져 있을 때 위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분들이 그러잖아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하다가 열이 38도 이상 되면 응급실로 들어오라. 그건 열이 난다는 것 자체가 감염을 의미하거든요. 감염이 돼 호중구가 떨어졌을 거고, 그래서 감염이 돼서 열이 날 거니까 빨리 급히 들어와서 그때 이제 호중구 높이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중구는 그런 의미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종 우리 환자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저 호중구가 괜찮댔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암하고 관련된 면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중구는 한마디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항암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중구가 높아야 항암을 하더라도 내가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항암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암을 호중구가 치료해준다 그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면역에 대한 부분을 좀 항상 우리 암 환자들은 검사를 해봐야 돼요. 면역은 아주 세분하게 보는 게 좋아요. 면역은 암하고 관련된 면역은 T세포, NK세포 있지만 이게 면역세포들이 힘이 좋은가, 그 다음에 충분하게 양은 충분하게 있는가, 그 다음에 암세포는 충분하게 잘 공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암세포 앞에 가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공격을 안 해버리지는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암은 면역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이게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만 치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계속 24시간 나를 관리해 주는 것은 내 면역세포예요. 내가 이런 치료를 안 하고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면역세포거든요. 그럼 면역세포가 강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면역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높이는, 그 다음에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유전자들이 나와요. 그럼 유전자 이런 분석이 꼭 필요해요. 왜? 유전자가 바로 변이된 암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치료를 끝나더라도 이 변이된 유전자가 암세포가 있는 안에 남아있어요.
여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차단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 검사를 통한 유전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환경들을 봐야죠. 해독이라는데 해독 감마 GTP를 체크해서 어느 정도 내가 해독을 해야 될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내 몸 안에 산성화가 되지 않았는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거의 다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를 안 하면 산성화가 된다. 산성화가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세포 공격을 잘 못해요. 그게 산성화가 돼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 같은 게 많이 만들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거고, 또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내 몸의 세포 상태가 어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꾸준히 따라가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만 잘하더라도 어느 정도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좀 암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 얼마 전에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직 수술도 안 하고 항암이나 방사를 전혀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서 검사 같은 것을 하시겠다고 왔는데,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자기가 2달 전에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이렇게 암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운동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셨고, 음식도 이렇게 암이 좋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2달 정도 됐으니까 좀 뭔가 좋아지지 않았겠느냐, 이걸 검사를 해봐달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했죠. 왜냐, 암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운동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음식을 몇 달간 바꾼다 해가지고서 암이 바로 좋아지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요즘에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자연치유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너무 표준 치료를 갖다가 등한시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순간적으로 그 운동을 하고 이래 했을 때 암이 바로 좋아질 거다,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건 기초거든요. 기초를 다지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당장에 발견된 암은 어떻게 보면 급성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이게 환경만 바꾼다 해갖고 암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치료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대학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기초에 대한 부분, 이런 환경 개선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후성 유전하게 모든 게 다 접목이 된 이런 치료법들을 하면서 이게 호전이 되어 가는 거지, 단순한 어떤 변화가 암을 그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경을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은 예방법이에요.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예방법이거든요. 그 예방법이라는 것은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암을 이미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 현대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이 끝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재발 전이 예방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어때요? 국영수 공부를 하자면은 벼락 공부한다고 성적 안 올라오잖아요. 이건 기초가 꾸준히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초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초가 어때요? 하루, 뭐 한 달, 2달 바짝 좋은 걸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생긴 암이 사이즈가 확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치료들 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의학이나 여러 가지 면역이나 후성 유전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보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아니죠. 근데 이걸 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료하는 계획은 제 1번은 일단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 병원을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유명한 병원,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유명한 병원을 많이 찾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유명한 병원에 가면 좀 더 치료를 잘 해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가까운 데 병원을 찾아요.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되게 이렇게 찾는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서 친구가 이 병원 가봐라. 또 아니면은 가족들이 내가 이 병원에 누구를 알고 있는데 가봐라. 이렇게 가서. 이런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병원 선택할 때는 나한테 맞는 병원을 어떤 과학적인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선택해야 되고,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봐요. 하나는 그 사람이 내 암을 가장 잘 치료해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들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신뢰감을,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오고 적절하게. 내가 아무리 그쪽에서 어떤 치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냐면 내가 도무지 그 치료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 안 가고, 또 어떤 후유증이 남을 것 같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돼 있는 병원. 그리고 또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내가 내 능력에 맞아야 하잖아요. 암은 상당히 참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내 능력에 맞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접근성 문제예요. 접근성. 내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가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환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접근성. 또 하나는 가족들이 나를 간호를 해야 하잖아요.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재발이 된다, 전이가 될 때 어떤 임상약이라든지 새로운 치료법들을 나한테 적용해 줄 수 있는 병원. 병원마다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되지 못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암에 이렇게 걸리고 나면 모든 암을 걸린 사람들은 다 자기 병이 엄청 중한 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병원, 좀 더 유명하고 알려진 의사한테 받고 싶은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큰 병원들이 임상 경험이 더 많은 의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인데 상당히 어떤 수술이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어. 잘못하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을 찾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정말 암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병원에, 서울에 있는 병원, 이렇게 큰 대도시에 있는 병원, 이런 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 다 어렵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수술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암의 성질이라든지 그 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집 가까운 데서 친척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나를 관리해 주기 좋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나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병원, 무조건 좋은 의사, 유명한 병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소개를 할 때 비전문가가 소개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비전문가라면 그래요. 뭐 가족들, 의사가 아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누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고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암을 가장 잘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소개하는 것은 그 소개한 사람이 내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단지 어떤 인연이 있어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병원이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지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의사만 무조건 찾아가는 것도, 오히려 저 유명한 의사한테 가면 그 의사 무지하게 바빠요. 그렇다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할애를 못 해준다고 봐야죠. 유명한 사람이면 나만 그리 가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오지.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서 내가 궁금증을 덜어주고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지고 좋은 치료법을 찾아주기를 바라는데 그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명한 사람 찾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사를 선택하거나 병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 멀리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갔을 경우에 나는 가서 치료를 받지만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들, 내가 어떤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생활 능력이 없어지고 힘든데 가족들까지 같이 됐을 때는 우리 가족 간에 생활하는 경제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문제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치료를 그 병원에서 만약에 내 암이 내가 재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런 고려가 없었을 때 나중에 환자가 꼭 전원을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소개해서 갔을 경우에 처음부터 진단을 하면서부터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타임 놓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 치료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조직 검사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꼭 치료에 들어가라.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면역 치료를 하든지 간에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병원을 돌다가 몇 달 허송세월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송세월 동안에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내가 병원을 찾을 때까지 성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안 그래요. 계속 커나가요. 악화가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진단할 때부터 이렇게 헤매버리고, 또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신뢰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항암하다가 저한테 종종 이런 환자들이 와요. 네, 지금 8번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번밖에 안 했는데 나 더 이상 이 병원에서 못 할 것 같은데 내 다른 병원을 옮겨가도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옮겨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리 되면은 그 치료가 중간에 차단이 되죠. 왜? 저 병원에 가면 또다시 검사를 하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또 허송세월하고 또 치료 방법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미리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고려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어떤 명예를 또 지켜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이 치료 기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봐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것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겪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벽에 막히게 되면은 더 이상 앞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없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낫는다는 전제야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아파 볼 만한 병이다. 이 암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두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하나고, 암이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살아나가는 또 하나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추구했던 이런 방향들이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지금 단절이 됐어요. 경력 단절도 되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단절이 됐지만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절망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암을 치료받는 동안에 여기에서 내가 수병을 하면서 어쨌든 겪었던 거, 그 다음에 경험한 거, 배운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새로운 내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을 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내가 개척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겪고 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암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얼마 가서 이게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이런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종종 이야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암을 안 걸렸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평소에 해왔던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도 많잖아요. 만성 질환들. 이런 부분들을 올 수 있는 것을 내 삶의 중간에 암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면서 내 몸에 대한 새로운 관리법을 깨닫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아주 좋지 않은 음식들만 먹고 나는 항상 마르고 닳도록 건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암에 덜컥 걸리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난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돼. 내 생활 습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그리 중요한지도 모르게 살아왔었어. 이런 부분들을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부여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였는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 가치관은 정말 중요성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오히려 암을 겪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까지 살 운명이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교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70세, 8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암이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그 환자들 상황이 있고 하는데 암이라는 게 나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사는 것은 한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개의 세상을 살아본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말이 그랬잖아요. 나올 수만 있다면 알아볼 만한 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 이야기는 아니죠. 알았을 때 이거를 기회로 해서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다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또다시 준비를 한다면 내가 치료에 대한 것도 좀 더 긍정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치료를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치료 잘 돼요. 암 때문에 죽기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밝은 미래가 나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닥치는 환경이에요. 암은. 그리고 이거를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을 때는 주변에 아무리 내 명예, 돈 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쉰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얼마든지 있다. 단지 내가 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암도 치료를 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좀 더 밝은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막 되지도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과욕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욕이 중요해요. 우리가 의욕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과욕하고 의욕하고는 좀 달라요. 과욕은 내가 가능하지도 않는 것까지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의욕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욕들은 어때요? 치료 의지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높은 치료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야, 저 치료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아니면 나 저 치료는 안 듣는 것 같아. 효과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이 떨어지면 치료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그 치료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밑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뭐 되나 이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암 치료하는 데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거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나는 암 때문에 나빠지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환자들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근데 이거 해도 내가 당신 암은 성질도 좋고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질 겁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의외로 그 환자분들은 치료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근거하에, 타당한 근거하에. 타당한 근거하에서 맞춰가지고서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날 거야. 그래서 난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과학적인 맞지 않는 치료법인데 나는 이렇게 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과욕이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의지는 불사르는 게 좋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지를 불사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